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장미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정원에 늘어선 백목련이 빗물에 젖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꽃잎이 떨어져 진흙 위에 흩어질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가 더럽혀지는 듯한 불쾌함을 느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곳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58년을 살아오며 장미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28배 패션회사 사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집안이 반듯한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스스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어 회사를 국내 굴지의 패션 그룹으로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모른다. 여자라는 이유로, 미망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장미희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보다 더 냉철하고 완벽해졌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동정은 사치였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에서도 웃음 하나 흘리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그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다. 차가워야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녀는 산산조각 났었다. 25년 전 남대문 시장. 장미희는 5살 난 딸 수진의 손을 잡고 원단을 고르러 갔었다. 당시 그녀는 33이었고 회사를 물려받은 지 2년째였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진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엄마, 저기 토끼 인형. 수진이 가게 앞 인형을 가리키며 손을 놓았다. 미희는 원단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작 몇 초였다. 원단 색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수진은 사라져 있었다. 수진아, 수진아. 미희는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사람들에게 물었고 경찰에 신고했고 밤새 시장을 뒤졌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CCTV도 없던 시절 아이는 그렇게 증발해버렸다. 딸을 잃은 후 미희는 2가지를 잃었다. 하나는 웃음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용서할 능력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방을 그대로 두었고 매일 밤 빈 침대를 바라보며 자책했다.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하면, 완벽해지면 그 죄책감을 덮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7년이 흘렀다. 미희는 40이 되었고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 입양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미희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방을 지나가다 문득 멈췄다. 12살이 된 수진은 어떤 모습일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좋아하는 음식은 바뀌었을까? 그녀는 딸의 부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준우를 만났다. 7살 난 아이는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놀 때도 준우는 조용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희가 다가가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말했을 때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잘못하면 다시 버려지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희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다. 그녀는 준우를 데려왔고 그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기로 다짐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기회. 준우는 그녀의 속죄이자 증명이었다. 수진을 지키지 못한 죄를 씻고 완벽한 가문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준우는 기대 이상이었다.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에게 존경받으며 언론에서도 젊은 명의로 소개되었다. 미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흡족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에 걸맞은 며느리를 들이는 일이었다. 명문가 출신의 교양 있고 가문의 자랑이 될 여자.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희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아들이 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미희는 천천히 그 여자를 훑어보았다. 키는 보통, 얼굴은 단정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인상. 검은색 원피스는 깨끗하지만 싸구려 티가 났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손톱은 다듬지 않았고 신발은 낡아서 굽이 달아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맑고 밝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특유의 순진한 눈빛이었다. 소개합니다. 제 약혼자 이서연입니다. 준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미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어머니도 아니고 장여사도 아니고 회장님. 이 여자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곳에. 앉으세요. 미희는 소파를 가리켰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고 미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력서는 받았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 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요? 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형제는? 없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집은?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준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미희가 손으로 제지했다. 묻는 말에 답하세요. 전세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미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가문도 없는 천혜고아라는 거군요. 어머니. 준우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미희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 당신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었지만 들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다. 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게 가족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미희는 비웃었다. 짧고 날카롭게. 준우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3년이야. 그 뒤에는 가문이 받쳐주고 학벌이 받쳐주고 재산이 받쳐줘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이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시댁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 사업 파트너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희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저는 준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배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미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대답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티가 나는 법이거든.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으면 내 눈높이에 맞춰봐. 할 수 있겠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음 주 토요일 여기로 오세요.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사라졌다. 거실에는 준우와 서연만 남았다. 준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했는지 알고 있었다. 저 차가운 눈빛 속에는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거부만이 있었다. 그날 밤 미희는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5살 난 딸이 그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며칠 전 다리미에 대어 생긴 화상 자국이었다. 초승달 모양으로 살같이 타들어갔고 수지는 밤새 울었다.
그때 미희는 달래주며 약속했다. 괜찮아, 우리 수진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지키지 못했다. 단 몇 초 딸의 손을 놓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수진아. 미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더러운 것들이 내 자리에 닿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키려는 자리에 이미 그 아이가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버리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은 서연에게 지옥이 되었다. 첫 번째 주말, 미희는 서연을 새벽 6시에 본가로 불렀다. 문을 연 것은 집사가 아니라 미희 본인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었다. 늦었네요. 며느리 될 사람이 시댁문 앞에서 종을 누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5시 58분이었다. 2분 일찍 도착했지만 미희의 기준으로는 늦은 것이었다. 서연은 사과했다. 미희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오세요. 주방으로 안내받은 서연은 그곳에서 쌓여있는 배추 100포기를 보았다. 미희가 말했다. 김장이에요. 우리 집은 매년 직접 담급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죠. 서연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서는 모든 음식이 급식으로 나왔고 혼자 자취하면서는 김치를 사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미희는 차갑게 웃었다.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보고 배우세요. 며느리 교육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서연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든 과정을 홀로 해내야 했다. 미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가끔씩 주방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의 손이 소금물에 갈라지고 고춧가루에 물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 조언도 건네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김장을 끝냈다. 손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미희가 주방으로 들어와 김치 몇 개를 집어 맛을 보았다. 그리고 뱉어냈다. 싱겁네요. 이걸 김치라고 담갔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희는 김치통을 다시 덮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배워오고. 두 번째 주말에는 녹그릇 닦기였다. 미희는 창고에서 오래된 녹그릇 세트를 꺼내왔다. 제사 때 쓰던 것들로 몇 년간 방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손으로 닦으세요. 수세미 쓰면 안 됩니다. 손으로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본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서연은 녹그릇을 받아들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갑고 거친 감촉이 전해졌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맨손으로 그릇을 문질렀다. 손가락 끝이 따갑고 아팠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톱 밑이 검게 물들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생겼다. 미희는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만족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준우는 주말마다 병원 당직이나 학회로 집을 비웠다. 아니, 비워야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다. 토요일마다 갑자기 급한 일정이 잡혔고 준우는 어쩔 수 없이 서연을 혼자 두고 떠나야 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양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입양하라는 사실은 준우의 인생 전체를 규정했다. 그는 언제나 빚진 사람처럼 살았다. 어머니의 은혜, 이 집안의 이름, 주어진 기회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빌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완벽해지려 했다. 최고 성적,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업. 어머니가 자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서연은 그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은 환자 아이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준우가 주사를 놓으려 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이 다가와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야.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우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고 했지만 따뜻하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도 저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딸을 잃은 후 자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준우는 알고 있었다. 대체물, 보상, 치유의 도구. 그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랑받기 위해서. 세 번째 주말, 서연은 정원 청소를 했다. 낙엽을 쓸고 화단을 정리하고 돌계단을 닦았다. 미희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홍차를 마셨다. 집사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 아가씨 손이 다 부르텄습니다. 미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심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신다는 겁니까? 자격이요. 미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 준우 옆에 설 자격. 이 집안의 이름을 짊어질 자격. 그 모든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하면 포기하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미희는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에 흙이 묻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미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짜증 같으면서도 짜증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왜 포기하지 않는가? 왜 도망가지 않는가? 이미 충분히 모욕을 당했고 충분히 상처받았을 텐데. 네 번째 주말이 왔다. 이번에는 미희의 생일 파티 준비였다. 미희는 중요한 인맥들을 초대했다. 재계 인사, 정치인, 문학의 명사들. 그리고 서연을 불렀다. 오늘은 손님들 접대를 도와주세요.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유일하게 가진 정장이었다. 미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주방에서 대기하세요. 음식 나를 때 도와줄 거니까. 파티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손님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하녀로 여겼다. 미희는 거실 중앙에 서서 건배사를 했다. 우아하고 완벽했다. 그녀의 옆에는 준우가 서 있었다.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지만 미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준우야, 김 의원님께 인사드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뜨거운 국이 담긴 뚝배기를 식탁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희가 일부러 선택한 그릇이었다. 무겁고 뜨겁고 손잡이가 작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들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는 10걸음 정도의 거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6걸음째 미희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을 걸었다. 서연 씨,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져와요. 서연이 놀라 발을 헛디뎠다. 뚝배기가 기울었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비명이 울렸다. 준우가 달려왔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고 재빨리 옷을 걷어냈다. 화상을 입은 피부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모든 것이 멈췄다. 서연의 왼쪽 어깨. 옷깃 사이로 드러난 그곳에 초승달 모양의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도 준우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그 흉터만이 존재했다. 25년 전 남대문 시장 골목길. 5살 난 딸이 울며 그녀를 찾던 날. 그 아이의 왼쪽 어깨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다리미에 대어 생긴 절대 지워지지 않을 낙인. 미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흉터 어디서 났니? 미희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흉터 어디서 났니? 서연은 화상 부위를 감싸준 채 고개를 들었다. 미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우는 급히 서연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연이가 다쳤어요. 하지만 미희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연에게 다가왔다. 손님들이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었다. 미희의 손이 떨리며 서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다. 이거 이 흉터 대답해. 언제 생긴 거야?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미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대신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미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집사 김 여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얼굴 좀 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준우가 서연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미희가 소리쳤다. 서지 마. 움직이지 마.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희는 지금껏 한 번도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통제된 냉정함, 절제된 우아함이 그녀의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너 보육원이 어디였니? 언제 들어갔어? 저는. 대답해. 서연이 움찔했다. 준우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지금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미희는 아들을 밀쳐냈다. 그녀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준우가 비틀거렸고 서연이 그를 붙잡았다. 저는 서울 보육원이었어요. 5살 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5살. 미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25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수진을 잃어버렸을 때 딸의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왼쪽 어깨에도 지금 서연의 어깨에 있는 것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 화상 흉터가 있었다. 우연일 수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 똑같은 흉터가 2개 있을 리 없었다. 김 여사. 미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파티를 마무리해주세요. 몸이 좀 안 좋네요. 네, 회장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수군거림과 궁금한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미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거실이 텅 비었다. 준우와 서연 그리고 미희만이 남았다. 미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앉아라. 둘 다. 어머니, 서연이는 병원에 가야 해요. 화상이. 앉으라고 했어. 준우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닌 사진이었다. 이게 뭔지 아니?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누구예요? 내 딸이야. 미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이름은 수진이었어.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단 몇 초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지. 준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눈매가 비슷했다. 코의 선도, 입술의 모양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아이도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며칠 전에 다리미에 대었거든. 초승달 모양으로. 내 어깨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서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럴 리 없어? 미희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들어간 보육원도 맞아. 나는 전국의 모든 보육원을 다 뒤졌어. 보육원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왔다는 기록도 확인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거든.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보육원 선생님은 언제나 같은 대답만 했다. 너는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단다.
울고 있었지. 엄마를 찾으면서. 확인해봐야 해요. 준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확실하게.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확신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흉터, 나이, 보육원,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다. 내일 당장 검사하자. 알아야 해. 내가 정말 싫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검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왜? 왜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제 엄마라고요? 저를 쳐내고하라고 짓밟고 근본 없다고 모욕하고 하녀처럼 부려먹던 사람이 제 엄마라는 거예요? 미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저는 평생 부모를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저를 버렸는지 혹시 찾으러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서연아. 준우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전 가겠어요. 다신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미희가 뒤따라가며 소리쳤다. 기다려. 서연아, 아니 수진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설령 피가 같다 해도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현관문이 쾅 닫혔다. 미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진아 내 딸. 준우는 어머니와 사라진 서연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25년 동안 어머니가 찾던 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것은 축복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요? 미희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25년 동안 찾던 딸을 내 손으로 다시 버렸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어요. 내 딸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냈다. 장미희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온몸을 떨며. 내가 뭘 한 거예요? 김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5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가차없이. 미희는 그날 밤 서연의 머리카락 한 올을 몰래 챙겨두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확인해야 했다. 이것이 벌인지 기적인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미희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수진의 방에 앉아 25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인형과 책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리고 결과가 도착했다. 친자 일치 확률 99.9%. 미희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이 저질러버린 끔찍한 일이 먼저 밀려왔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사라졌고 준우도 집을 나갔다. 미희는 완벽한 가문을 지키려다 가족 전체를 잃어버렸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미희는 서연을 찾아 나섰다. 복지관 앞에서 기다렸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희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이 선생님은 휴가를 내셨습니다. 언제 복귀하나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희는 서연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 옥탑방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미희는 계속 두드렸다. 1시간, 2시간.
손이 부르트도록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집주인이 올라와 말했다. 며칠 전에 나갔어요. 짐 싸서. 어디 간지는 저도 몰라요. 미희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동료 의사가 말했다. 준우 선생님은 한 달 휴가 내고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미희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딸의 마음을. 일주일이 지났다. 미희는 회사 일을 손에서 놓았다. 임원들이 찾아와 결제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부회장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회장님,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딸을 찾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희는 사람을 고용해 서연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서연은 부산의 한 작은 복지관에서 임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미희는 즉시 부산행 기차를 탔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복지관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미희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미희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서연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딸의 얼굴. 수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눈매, 코끝, 입술 한쪽이 올라가는 미소.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아이들 있으니까 나가요. 서연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갔다. 미희가 뒤따랐다. 복지관 앞 작은 벤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미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 나왔어. 그래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무뎠다. 99.9% 일치야. 너는 내 딸이 맞아. 수진이. 서연은 고개를 돌려 미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을 리 없잖아.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엄마고. 엄마. 서연이 비웃었다. 차갑고 날카롭게. 당신이 제게 한 것들 기억하세요? 천혜고아라고 했죠. 근본 없다고 했죠. 내 아들 옆에 설 자격 없다고 했죠. 김장 백포기를 혼자 담그게 하고 녹그릇을 맨손으로 닦게 하고 손님들 앞에서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미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가 너를 몰라서. 몰라서?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딸이었으면 소중하게 대했을 거고 딸이 아니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연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그것이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미안해.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봐, 아프거나 배고플까봐.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했어. 성공하면 돈을 벌면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당신의 슬픔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권리를 주나요? 미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이 일어섰다. 당신이 제 친엄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차라리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요. 서연아. 그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눈에 마침내 눈물이 고였다. 전 이서연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이서연. 당신 딸 수진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25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손을 놓은 그 순간에.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 내 앞에 서 있잖아.
미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살아있는 건 이서연이에요. 수진이가 아니에요. 전 당신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의 딸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부끄럽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은 없었다. 서연이 돌아서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미희는 벤치에 혼자 남았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자비한 빗줄기. 미희는 젖어가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복지관 창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다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미희가 없는 곳에서 딸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딸의 행복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미희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25년 동안 딸을 찾았지만 정작 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아니,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미희는 부산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도 서연이도 모두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엄마는 완벽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 자신이 가장 불완전한 사람이었구나. 서연이를 잘 부탁해. 그 아이가 내 누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으니 결혼하는 데는 문제없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 엄마가 못한 일을. 문자를 보내고 미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복지관 불빛. 딸이 있는 곳. 용서받을 수 없다면 기다릴 수밖에. 미희는 결심했다. 회장 자리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기로. 그리고 딸 곁에 머물기로. 설령 딸이 자신을 거부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지켜보기로.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다음 날 미희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원들이 경악했고 주주들이 반발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대저택을 팔고 부산의 복지관 근처 작은 주택을 샀다. 조용하고 허름한 동네. 그곳에서 미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니, 진짜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도시락을 싸서 복지관 뒷문에 두고 갔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서연이 알면 받지 않을 테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두고 갔다. 눈이 오는 날이면 핫팩을 두고 갔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처음에는 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미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이 왔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미희를 외면했다. 하지만 도시락은 더 이상 버리지 않았다. 먹지는 않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석 달이 지났다. 서연은 가끔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었다. 어릴 때 먹고 싶었던 엄마의 손맛이었다. 준우가 돌아왔다. 그는 서연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준우 씨. 서연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전 당신 누나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나는 상관없어. 너만 괜찮다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준우가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복지관 뒷문에 쪽지를 남겼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 줄을 읽은 미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따뜻했지만 미희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복지관 근처 낡은 주택. 300평짜리 대저택에서 살던 그녀가 이제는 10평 남짓한 방 한 칸에서 지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미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딸을 2번 버린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서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 달지 않은 계란말이, 짜지 않은 멸치볶음, 부드러운 두부조림. 그녀는 2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5살 수진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몰랐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도시락을 싸는 동안 미희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국을 더 넣어야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 고요함이 그녀를 삼킬 것 같았다. 새벽 6시 복지관 뒷문에 도시락을 두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희는 가끔 복지관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자, 다 같이 손 씻고 간식 먹자.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미희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복지관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다. 미희는 벤치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수진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도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렸고 수진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엄마, 꽃잎이 눈 같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미희는 눈을 감았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했다. 딸의 손을 놓은 그 순간. 돌아섰을 때 딸이 사라진 그 순간. 그녀는 평생 그 순간에 갇혀 살았다. 회장님. 누군가 불렀다. 미희는 눈을 떴다. 복지관 직원 한 명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시죠? 그냥 닮으셔서. 괜찮아요.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 이제는 낯선 호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회장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여름이 왔다. 장마철이었다.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다. 미희는 우산을 2개 챙겼다. 하나는 도시락 옆에, 하나는 자신을 위해. 복지관 앞에서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늘도 딸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딸이 비를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 6시 복지관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녀는 우산을 펴고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미희와 마주쳤다. 미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희가 매일 이곳에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미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딸은 아직도 자신을 외면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뭔가 변하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미희는 복지관 앞 낙엽을 쓸었다. 새벽마다 몰래 와서 복지관 주변을 청소했다. 아무도 모르게. 서연이 아침에 출근할 때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서연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다. 2 사람은 마주 섰다. 침묵이 흘렀다. 미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찍 나왔네.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말했다. 손 많이 차가우시겠어요. 장갑이라도 끼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 겨우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미희에게 세상 전부였다. 그날 밤 미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2년이 흘렀다. 미희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했다. 도시락을 싸고 복지관을 청소하고 멀리서 딸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가끔 짧은 인사를 건넸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깊은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준우가 가끔 미희를 찾아왔다.
아들은 여전히 서연을 사랑했고 서연도 준우를 사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다. 준우는 입양하였고 서연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서연에게 준우는 법적으로 오빠였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우가 물었다. 미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는요? 나는. 미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지관이 보였다. 나는 이미 행복해. 딸이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해 겨울 폭설이 내렸다. 미희는 새벽부터 복지관 앞 눈을 치웠다. 몇 시간을 삽질했다. 손은 얼어붙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눈을 다 치우고 돌아서는데 현기증이 왔다. 미희는 비틀거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눈 위에 쓰러진 미희를 발견한 사람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달려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미희를 뒤집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희였다. 서연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미희에게 덮어주었다.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미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딸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미희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 수진아.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 응급실. 미희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체온증이었대요. 새벽부터 밖에 계셨죠? 눈 치우시느라. 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병원에서 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보온병을 놓았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다. 미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 네. 서연이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25년 만의 연결이었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다신 아프지 마요. 그리고 덧붙였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어머니.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끝없이. 서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도 울고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얗고 고요하게. 미희는 눈을 감았다. 이제 괜찮았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수많은 대화, 수많은 눈물, 수많은 용서. 그 모든 것을 미희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았다. 딸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몇 달 후, 준우와 서연이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복지관 마당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미희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 자리에 계셔도. 미희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고마워. 내 딸. 혼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꽃가루를 뿌렸다. 서연과 준우가 웃으며 걸어 나왔다. 행복해 보였다. 미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놓아줘야겠구나.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던 집착을. 피로 묶인 관계에 대한 강박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응원하는 한 사람이었다. 미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복지관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엄마가 되는 길. 아주 느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희는 천천히 걸었다. 딸이 있는 세상을 향해. 그것으로 충분했다.